네, 북한이 로켓 엔진 시험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또다시 군사 위협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먼저 제기가 돼서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그리고 강석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그 뉴스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 강 교수님, 그 의미를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네. 북한 2,300만 명의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한반도 정전협정, 남북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53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단계적으로 1998년 8월 31일에 처음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해왔고, 핵실험만 해도 벌써 5차례가 이루어졌고, 네. 또 중장거리 미사일을 20여 차례 지금 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또다시 운반 로켓용 엔진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결국은 북한이 이 전 세계 평화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장본인이 되겠다라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자기네 주가를 올리기 위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유엔 총회가 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고 거기서 또 6년 만에 공동성명도 처음으로 채택했고 그러니까 이런 재반 정황을 고려할 때 이렇게 자기네들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제스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기술적인 의미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 보시나요? 이번에 그 이름이 길지요.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분출. 네. 이게 이제 북한이 이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이름은 네. 사실은 탄도 미사일 추진 엔진이에요. 탄도 미사일, 그게 ICBM. 예. 미국으로 봐서는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이 엔진 분출 실험을 한 거예요, 사실은. 위성이 근데, 아니다. 아니다. 예. 아니, 위성이라고 위성에 띄워놓은 그거라고 로켓이 아니고 미사일 로켓이 아니고 위성에 띄워놓은 기다 하면서 위장하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걸 왜 하느냐? 지난 2월 7일 날 사실 그 대포동 ICBM 그 로켓을 했을 때에 위성 궤도까지는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그 궤도가 매끄럽지를 못했어.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어서 재지집해가지고 정확한 타겟에 이래 적중하는 거. 이게 아직 그냥 미흡한 부분으로 많이 남아있다 하는데 아마 이것을 위해서 완벽한 그 실험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참 이게 결국 이제 계속 북한이 계속 해왔던 예. 미사일 실험, 예. 그 핵 운반체 기술 실험 중에 일환일 텐데 그와 관련해서 10월 10일이죠. 이제 얼마 안 예. 남았습니다.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데 그때 미사일 도발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기념일 전에 해가지고 기념일을 갖다 돋보이고 하는 거는 이제 북한이 뭐 네.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그 기술이 어느 정도 가가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대포동 2라는 거 지난 2월 7일 날 하고 그거는 정확한 사거리를 볼 때는 한 13,000 정도 이렇게 봐요, 킬로미터. 그 미 서부까지 사거리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까지가 미 1,700km거든. 예. 그러니까 미국 전역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그 재진입해서 타겟만 때리면은. 그래 이만큼 이 무서운 지금 발사체가 돼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엄청나게 아마 과시를 할 겁니다. 네. 미국을 향해서 협박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핵실험도 하고 계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높이는 북한의 속내는 어떤 거라고 좀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조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국제적 차원에서 이 북한은 그 외딴 섬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네들은 정상국가, 보통 국가가 뿐만이 아니라 이 군사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달라 하는 과시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내적으로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벌써 5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통치하게 되면 몇 가지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뭐 네. 체육 정치, 이미지 정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군사 정치라는 걸 볼 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군사를 뒷받침하는 게 과학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는 과학기술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서 이 과학기술자들이 자기의 통치에 완전히 그 흡족해 하면서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됐다라는 것을 과시를 하고 이와 동시에 상대적으로 피압박
지층으로 속해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군사 강국으로 일떠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도와줬기 때문에 어려운 거니까 조금만 참고 지내자. 그러면 우리가 군사 강국 못지않게 경제 강국으로도 곧 일떠설 것이다. 이런 과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추석 연휴 직전에 뭐 5차 핵실험이라든지 오늘 보도된 엔진 분출 시험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한반도의 핵 위협 리스크를 높이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지금 북한의 핵 전력을 선제 타격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선제 타격, 예방 타격, 네. 그다음에 이제 예방적인 조치 차단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 전략 교정 개념이 나왔느냐 하면은 9.16 테러 이후에 예. 부시 럼스펠드 이걸 닥트리네라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 방 맞고 나서는 너무 늦으니까 네.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거의 저쪽에서 위협이 우리한테 공격이 오기 직전 같은 거 약 한 90% 이상 이 공격 위협이 있을 때 선제 타격이라 크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예방 타격이라는 거는 저게 장내에 두고 볼 때게 우리한테 정말 위협이 올 것 같다. 영변 핵실험 같다. 초장에 이렇게 박살을 내면은 그거는 예방 타격이에요. 이제 이런 개념을 이렇게 한 지가 벌써 15년이 돼요, 미국은. 그동안 이제 교리도 많이 발전시켰고 경험도 있고 그리고 각종 여기에 대해서 지난 봄에 5015라는 그 작전 계획을 갖고 여러 가지 연습도 많이 했어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확한 타겟을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수천 개가 있는데 네. 사실은 땅굴까지 포함되면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찾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1차 가격을 했을 때 저쪽에서 대받아 쳐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회복 불능으로 보복력을 갖다 완전히 불능화시키는 거 이 두 가지를 두고 아마 미국에 온갖 첨단병기가 다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그냥 황당하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뭐 송 소장님께서 예방 타격과 선제 타격의 개념을 좀 구분해 예. 주셨는데 예. 저희가 많이 언급하는 게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이제 예. 클린턴 정부 때죠. 그때 영변 핵시설을 외과수식으로 타격하자.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예방 타격에 그거는 해당되는 예방 거죠? 타격에 해당되죠. 네. 미리 이 싹이 나는 걸 없애버리는 거. 그다음에 저기 무르익어 갖고 우리한테 과시적인 위협으로 오는 걸 없애는 거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가만히 적대국이 핵을 개발하고 있으면 90% 이상 되면은 타격을 해요. 네.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선제 타격을 하는 겁니다. 90%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5차 핵실험 징후도 제대로 포착을 못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 징후를 잘 포착을 해야 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3차 했을 때게 벌써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거의 98% 탄도는 완성을 했다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도면 이거는 가시적인 위협으로서 이걸 선제 타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방 타격이 아니고. 지금 뭐, 그런데 이제 그 예. 무기 종류에 따라서 어느 미사일, 어느 발사체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예방 타격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네. 북한 핵이라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탄두도 거의 완성이 됐고 발사체도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선제 타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송 소장님 같은 경우는 정보 핵 실험 핵 공격 징후 파악의 뭐 정보 능력이나 아니면은 보복 공격을 없도록 초토화시키는 능력 모두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강 교수님은 이런 평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송 교수님이 잘 말씀을 네. 해주셨지만 사실 최첨단 병기를 동원을 해도 그것을 전부 다 잡아 탐지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벌써 60년, 70년 동안 주요 시설, 군사 시설을 지하에 요새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하에 있는 것은 깊숙이 있는 것은 최첨단 병기를 레이더망을 사용해도 포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예방 또 선제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최선의 방책을 마련하는 네. 그런 계기는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차원에서 북한에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도발에 대비해서 강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충분히 고려 말씀드리고 가능한 싶습니다. 카드다. 예, 예.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이제 북한의 전반적인 그 군사력이 지하화되어 있고 비행장 같은 것도 이제 뭐 땅굴 속으로 들어가기도 네. 하고 그게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주합 미군과 우리 한국군은 ACTD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정확하게 지하화가 돼 있든 어디에 돼 있든 간에 지하화돼 있는 거는 지하화돼 있는 것을 파괴하는 폭탄을 가지고 하고 이제 이래 가지고 그 나름대로 계속 정보를 입수를 하면서 그거는 이제 첨단 과학 정보지요. 그래서 타겟을 갖다가 그러나
100%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저의 뭐 문득 이제 군사 기술적으로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좀 추가로 드리자면 예. 가장 중요한 게 보복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요즘에 주력하고 있는 LS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여기까지도 커버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드 저 북쪽에서 날라오는 거는 사드로서 네. 그 참 좋은 무기예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 시험에 보면 네. 2005년도 시험한 걸 보면 거의 뭐 99% 그걸 커버를 하고 뒤에서 오는 거 이거는 또 다른 맞춤형으로서 네. 사실 해야죠. 뭐 핵 잠수함은 핵 잠수함으로 대결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핵 항공모함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선제 타격, 예. 예방 타격 뭐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해야 됩니다. 예, 자, 이 선제 타격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네,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일단 뭐 우리가 비근한 예로 지금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서 중국이 상당히 민감한 그렇죠. 반응을 보이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반응에서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반도 분단 과정에서도 사실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할 수 있었지만은 미국의 국익이라든가 네.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버퍼링 존, 완충지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분단을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분단의 구조상 놓고 볼 때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선제 타격론이 가시화된다면 그네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위해가 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겠죠. 네. 그 저희가 뭐 주로 이제 선제 타격이나 북핵 관련 이제 군사 안보적 부분을 좀 짚어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한미일 3개국 외교장관이 뉴욕에서 회동을 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좀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한미일 뭐 공조를 하고 그 이제 네. 안보적인 공조를 하는데 거기서 이슈가 된 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한일 간의 정보 교류를 어떻게 하느냐, 네. 안 하느냐. 이제 이 일본은 요구를 하고 우리 한국은 뭐 국민 여론이니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좀 미적미적 긋고 하는데 사실은 안보 공조는 정보 교류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핵이라는 저렇게 워낙 대한민국 생존과 관련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생존과 관련된 것은 이제는 이거는 만시지탄이 있어요. 무조건 이 정보 교류는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정보 교류도 없이 정보도 안 주고 어떻게 안보 공조를 해달라고 합니까? 예,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일단은 한일 장관들도 이 정보 교류 얘기를 거론한 걸로 저희가 좀 알려지고 네네.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일 간의 정보 교류는 뭐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그 밀실로 이렇게 처리를 하다가 국회나 여론의 문매를 받고 유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임 이명박 정부 때죠. 네, 그래서 예. 한일 정보 교류는 우리나라가 지금 정보 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가 32개국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일본은 62여 개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과 우리는 한미일 역학 구조 속에 같이 있고 같은 동맹국이지만 일본과는 협정을 맺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물론 과거사 문제 처리 과정에서 일본과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일본이 어떻든 전력 면에서는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있는 병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인공위성 띄운 것만도 4개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초기기를 통한 정보 입수 장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대국적인 관점에서 또 북한이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은 좀 만시지탄감은 있지만 일단 정보 협정을 맺는 것이 전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역시 맺으려면은 예. 여론의 지지와 또 성원을 받아야 되니까 좀 더 신중한 차원에서 가능한 빨리 맺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이제 국민 정서의 문제다. 그걸 넘어야 된다. 그 얘기신데 그 군사적 측면에서 한일 정보 협정 어느 정도의 가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대단한 가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 한 수년간의 일본의 정보력을 제가 쭉 보고 네.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핵실험을 한다, 미사일 실험을 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 잘 캐치 못하고 있는 것을 일본이 제일 먼저 이걸 파악해요. 그리고 이 자기들이 그 발사하는 소위 대륙간 탄도탄 추적 같은 것도 다른 데서 다 놓치는데 일본이 제일 잘 추적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일본의 그 정보 능력이라는 것은 그 이제 과학적인 그 기계도 포함돼 가지고 있고 종합적으로 전문 인력도 포함인데 대단히 그 세계적으로 발달돼 있다 해요. 그
그 나라하고 왜 정보를 서로 교환 안 합니까? 뭐 우리가 뭐 비밀이 넘어가고 자꾸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그거는 삼국 공조를 한다 그러면 어차피 서로 상의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한미일 삼국 공조는 정말 북한의 저 핵 보유국이라 그런 데서 정말 필수적인 거고 그걸 한미일 삼국 공조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적극적인 공조를 안 하기 때문에 일본이 좋거나 믿거나 이거는 공조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정보 교류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걸 정보 교류를 자꾸 뒤로 미루고 우리가 뭐 정선이 뭐니 이렇게 하면은 그래 그럼 한국은 빼버려라. 미국하고 일본하고 하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거 할 때는 이거 죽고 사는 문제를 두고는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신 게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이제 그렇지요. 국민 정서를 어떻게 뛰어넘느냐. 국민 정서를 자꾸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 필요성 네. 같은 거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겁니다. 지금 뭐 이 한일 정보 교류 협정과도 맥이 닿을 텐데 강 교수님. 네. 그 제가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한미일 3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낸 거 있지 않습니까? 6년 만에 공동 성명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한미일 동맹 체제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문제가 중국의 동참입니다. 네. 과연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야지만 북핵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저 대북 제재 결의가 2270호가 이행 실천 단계에 들어가고 있지만 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삼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는 일단 중국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추동을 하자. 네. 하지만 역시 당사자는 중국이니까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중국의 속내가 겉다르고 속다른 면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아까 한일 정보보호협정도 국민적 여론을 설득하듯이 우리도 중국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북한을 이대로 놔두게 되면은 당신네도 같이 공멸할 수 있다. 이러면 동북아 평화 안정이 크게 저해가 되니까 당신네 도움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하는 설득해야 그런 된다.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오바마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협력을 좀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중국의 태도를 계속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그 오바마 대통령하고 리커창하고 무슨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그 이야기는 시진핑하고도 수없이 했어요. 네. 네. 그 지난 몇 년 동안 이래 살펴보면은 뭐 그 이야기가 주예요. 그런데 실제 중국은 행동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실효적인 그 조치들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해주리라고 믿고 아직도 기대하고 있으면 북한은 비핵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도 중국은 개별적인 조치는 또 안 된다 이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기 어려우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힘이 되면 해주면 좋겠다. 이러면 양심적인데 남도 못하게 하고 적극적인 성의도 안 내고 중국은 해주면 좋고 큰 기대는 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이 안보에서는 특수관계예요. 우리하고 미국이 특수관계인 것처럼 큰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질문을 더 드리자면 이제 소위 저희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죠. 이제 예. 북한과 거래하는 소위 말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예. 미국이 제재한다 이건데 예. 이 부분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뉴스 하는 거 보니까 중국에 있는 기업체들도 만약에 그 제대로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겠다 하는데 그게 만약에 철저히 적용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엄청난 제재가 되죠. 네. 그런데 그렇게 중국이 하지도 않을 거고 하기도 불가능해요. 예. 사실은. 자, 북한 내부에는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수혜이지 않겠습니까? 네. 때문에 북한에서 수혜 지원을 요청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에 대해서 통일부가 가능성이 좀 낮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거국적이고 대국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한 지원하는 문제는 오이사 조치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이사 조치를 통해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니까 오이사 조치를 발표했는데 모든 남북 간의 거래를 중단시켰지만 네.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단 북한에 있는 영유아나 임신부나 노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허용한다라는 게 오이사 조치의 단서 조항이니까 이제 북한 측에 정식 요청이 오게 되면은 심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제 생각은 지금 북한이 5차 핵실험도 감행하고 또 지금 사출 시험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북한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처럼 만에 조성된 대북 제재 이행
실천 이것이 또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그리고 강석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